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일 대형 컨테이너선의 그 충돌 사고로 대규모 교량이 붕괴한 곳, 잘 아시는 그 메릴랜드주의 그 볼티모어 항구에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그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입니다.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리지 붕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당국자들과 만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만나서 이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번에 붕괴된 교량의 잔해 제거와 교량 재건, 그 건설 작업 등등 거기에 이제 최소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현지에 가서 그 교량 복구 지원에 대한 진전된 계획을 듣고,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침을 밝히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이 일단 대충 얼추 잡아서 지금 한 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다 통과돼야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의회의 예산 관련 협조를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볼티모어의 그 교량 이름은 프랜시스 스캇 키 그 다리인데, 그 다리를 들이받은 그 대형 컨테이너 선박, 그 안에 선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20여 명의 선원들이 있는데, 지금 그 20여 명의 선박 선원들이 아직도 그 배 안에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지난주에 붕괴된 그 교량 잔해 제거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도 당분간은 그 항구에 이 배를 접안시키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를 항구로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원들을 내려서 또 육지로 이제 데리고 가기에는 그 선원들의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선원들에 대한 인터뷰나 면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터뷰나 면담 조사를 사실은 그 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거대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철체 더미가 금속 빙산처럼 하나의 어떤 빙산 같은 모습인데 철로 만들어진 메탈릭 아이스버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제 금속 빙산 덩어리처럼 둥둥둥 떠 있는 모습이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인도인 선원들이 있다. 배에 가보면 그 배 아래 그 보이지 않는 선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인도인 선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이 컨테이너 화물선 달리호는 지난 그 사고 당일, 그러니까 26일 새벽이죠, 볼티모어 항을 출발해서 스리랑카 콜롬보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돌 직전 이 선원들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선원들을 상대로 뭐 조사를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 선원들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 이게 갑자기 동력이 상실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선원들이 저 멀리 다리가 보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다리를 들이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조정을 못하겠다, 만일 다리의 교각 하나를 우리 배가 들이받는다면 자칫하면 저 다리가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빨리 판단하고, 이 선원들이 로컬 현지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그 항구 컨트롤 컨트롤하는 그 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무전을 쳤습니다. 무전을 치면서 우리가 지금 동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서서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자칫하면은 다리를 들이받을 수 있는데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 다리의 양쪽 끝에서 차량이 올라오지 않게끔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라고 계속 무선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난 신호를 빨리빨리 보내고 그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요청한 덕분에 그 로컬 그 경찰 당국이 교량의 차량 통행을 양쪽에서부터 제한하기 시작해서 인명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그건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선원들의 기지에 많은 미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당국의 조사에 그 배 안에 머물면서 현재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그들 선원들에게 주목되어 있는데 정작 그 선원들은 배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달리호, 이 선박을 관리하는 선박 업체는 시너지 마린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따르면 이 배에는 현재 뭐 동력은 상실해서 엔진은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발전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배를 움직일 정도는 엔진이 뭐 나가버렸으니까 배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뭐 전기를 킨다든지 조리시 부엌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조리실에 뭐 냉장고를 뭐 기능 뭐 운영하는 그런 전기는 만들 수 있는 발전기. 이 발전기는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정도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 작동시킬 수 있는 연료가 있고 또 물과 음식은 또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한 달 이상 먹을 음식을 싣고 가득 채우고 출항하자마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비축 음식은 뭐 사실상 한 달 이상 분이 거의 그대로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제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들 인도 선원들은 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사고가 났다는 어떤 그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일부는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빨리 복구가 돼서 이들 선원들도 뭐 비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항구로라도 좀 데리고 나와서 배 밖으로 좀 나올 수 있게 빨리 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멀리서나마 좀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 AT&T 혹시 지금 가입한 고객이십니까? 아니면은 몇 년 전에 고객이었다가 지금은 아니십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좀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무선 통신업체인 AT&T가 그 가입자 수천만 명의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 개인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신분 도용 등의 피해가 지금 이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약 760만 명의 AT&T 가입자인데요. 커런트 가입자인데 이 현 가입자 760만 명은 물론 지난 2019년 이전에도 한 번에라도 AT&T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과거 고객 무려 6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까지도 모조리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많은 우리 한인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 AT&T는 약 760만 개의 현재 계정 사용자와 약 6,540만 명의 과거 고객, 구 고객의 그 개인 데이터가 이 다크웹으로, 이 다크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고 뭐 구글 이런 거 가서는 검색이 안 되고 특수한 경로로 이 접근 가능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웹으로 유출된 것 같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같은 데이터 유출은 약 2주 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개인 이름은 물론이지만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는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AT&T가 그렇게 밝힌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2019년 또는 그 이전부터 AT&T가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다 라고 AT&T는 부연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AT&T에 한 번이라도 고객이었다면 유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T&T는 현재 그 유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은 접속이 이루어진 증거,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증거를 확보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AT&T 측은 외부로부터의 접속 등의 증거나 어떤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는 대로 소비자들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T&T가 어떤 발표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터이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커피 좋아하십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뭐 누구나 다 드시죠. 그런데 이 커피 분야에서도요, 우리 한인들이 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이 챔피언도 한국 사람이 먹었다고요. 자, LA 지역에서 한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들이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한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지난 17일에는 한인 바리스타 프랭크 라시가 전국 바리스타 대회에서 챔피언십을 획득한 가운데 당시에 그 최종 진출자가 6명이었고 그 중에 이제 프랭크 라시가 챔피언을 먹었는데 최종 진출자 6명 가운데 챔피언을 딴 프랭크 라시 외에 이제 프랭크 라시를 포함해서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6명 가운데 3명이 한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인 바리스타들의 실력이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LA에서는 이처럼 실력 있는 한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커피숍들이 많고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맛집 검색 앱 아시죠? 옐프. 옐프를 보면 많은 한인 커피숍들이 아주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5점 만점 중에 한인이 운영하는 틸트 커피숍이라는 것이 4.8점, 또 로커트 커피숍이 역시 4.8점, 또 스모킹 타이거 커피랩이 4.7점, 스테레오 스코프 커피가 4.6점 등 한인들이 소유한 이런 커피숍들이 굉장히 높은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타운에서 운영 중인 곳 중에 다모라는 곳도 있고요. 메모리 룩이라는 곳도 있고, 임스 커피, 또 RNY 커피 스튜디오, 또 커피 MCO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높은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전통 건축의 영감을 받은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주 큰 호평을 받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는 커피숍이 있는데 이 마루 커피숍입니다. 이곳은요, 주말이 되면 타인종들이 줄을 서서 이 마루 커피숍에서 커피를 살라고 쫙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커피가 한국의 조선시대에 들어갔는데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 커피라는 발음도 안 돼서 가비 하기도 했고 가베 하기도 했고 그랬다는데 이제는 거꾸로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커피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프리미엄 커피를요. 자, 시장 조사 기업 이비스 월드라는 그 기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주에는요, 커피숍이 15,000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커피숍을 많이 갖고 있는 주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LA는요, 3,300여 개의 커피숍이 자리 잡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커피숍이 가장 많은 도시가 LA입니다. 그 중에서 이 LA에서도 가장 주름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한인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또 이 고품질 커피인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점들은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피숍들도 대부분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숍, 즉 프리미엄 커피를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명 호텔 등에 생두나 원두를 납품하는 그 트리니다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김차곤 씨가 계십니다. 한국분인 김차곤 대표는 예전에는 스페셜티 커피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커피 경쟁이 과열되면서 커피 빈 자체가 고가인 그런 프리미엄 커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이 커피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서 입맛도 고급화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차곤 씨는 또 한인 커피숍들은 트렌디하고 또 감각적인 실내 인테리어,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매력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커피 애호가들의 발길이 한인 커피숍들에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피숍도 이제는 한인입니다. 이제 K커피까지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K커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말 되네요. Not just coffee, K커피.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주에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하는데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텍사스 주민 한 명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젖소 농가의 소유주나 직원인가 그렇겠죠. 이 환자는 미국인 중에서 이제 역사상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즉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된 두 번째 사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앞서 텍사스 동물보건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어떤 지역의 목장의 그 젖소들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의 가축들 사이에서 전파된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까지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텍사스와 캔자스주에서는요, 야생 조류와 고양이 그리고 젖소 등 여러 동물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이 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동물들에게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진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소가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에서 젖소로 갔고 젖소에서 사람으로 간 겁니다.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이제 드물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확산될 위험은 낮지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백악관 기자단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출입 기자들에게 기내 물품을 제발 좀 무단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이라는 협회가 기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자에게 보낸 거예요. 다만 기자단의 그 리더들이 협회 차원의 이름으로 일반 기자들에게 제발 좀 비행기 에어포스 1 타면 물건 좀 가져가지 마 보낸 겁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은 지난달 그 출입 기자들에게 에어포스 1의 물건을 무단으로 맘대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왜냐? 창피해서 그래요. 기자단은 이 같은 행위가 대통령 동행 취재단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제발 그만 좀 가져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부터 안 가져갈 테니 여러분 우리 동료 기자인 당신도 우리 다 같이 가져가지 말자 일종의 그런 얘기죠. 나 창피해 죽겠어. 백악관 출입기자단 협회에 내가 간부인데 백악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니네 기자들은 왜 그러니? 왜 올라오면은 나중에 나갈 때 보면 꼭 뭐가 이렇게 없어지더라. 이제 뭐 창피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네. 백악관 기자단의 이 같은 경고는 지난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미국 그 서부 지역 해안을 방문하는 일정을 마친 뒤에 다 내린 다음에 당국이 이제 기내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물품 여러 가지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그런 이메일이 발송된 것입니다. 당시에 없어진 물품 가운데는요, 에어포스 1 로고가 새겨져 있는 베개 커버라든지, 베개 커버는 왜 가져가? 물론 자기가 이제 베고 있던 거니까, 뭐 내가 베든 거니까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베개를 비고 있다가 내릴 때 되니까 이제 베개 커버를 빼서 가방에 넣고 가는 거예요. 베개 커버. 또 유리잔. 이런 건 좀 돈 들어가는 건데, 막 유리잔도 가져가고, 금태가 둘러있는 백악관 로고 적혀있는 접시 이런 것도 다 가져갔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그전에는 뭐 포크나 나이프 등 식사용구 또는 뭐 수건 등 에어포스 1의 로고가 조그맣게 박힌 그런 물건을 마치 그 기념품 삼아서 가져가는 일은 흔하게 일어났었는데 이처럼 점점 심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뭐 포크 나이프 하나 정도 가져가는 건 몰라도 막 유리잔, 금속 테두리가 있는 접시 또 뭐 베개 커버 막 이런 걸 가져가면 좀 점점 힘들어진다라니까 백악관에서 제발 좀 가져가지 마. 니네 기자들 왜 그래? 그런 거죠. 에어포스 1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에 부여되는 항공 교신용 호출부호입니다. 뭐 비행기 이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호출부호입니다. 그래서 통상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그렇게 이제 에어포스 1이라고 일컫습니다. 현재 그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사의 747-200 기종을 개조한 것으로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대형 회의실도 있고 대통령이나 그 스태프들의 침실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부엌, 조리실도 있고 심지어는 의료 수술대까지 갖춘 그런 의무실까지 커다랗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통신과 함께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중요한 지시를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등 사실상 이 대통령이 지상에서와 똑같이 직무를 볼 수 있어서 하늘의 백악관이다. 그렇게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첨단 항공 전자 및 방어 기능을 갖추고 공중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또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공중 급유가 가능해서 유사시 땅에 내리지 않고 일주일 이상 공중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동 지휘본부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은 비행기 앞부분에 앉아서 가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단 그 기자들의 자리는 뒤쪽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용기도 일단 그 배치는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이 트루스 소셜에, 그러니까 옛날에 따지면 뭐 트위터 계정 같은 거죠. 요즘은 이제 X 계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런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트루스 소셜 SNS 계정의 모 회사가 지난해 6천만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상장한 후에 주가가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번 주 들면서 수직 상승했던 그 회사의 주가는 다시 또 수직 하락 20% 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해에 약 5,82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트루스 소셜 광고 수주가 대부분의 수입인데 그 광고 매출액이 410만 달러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간 건 6천만 달러가 넘는데 광고 수입은 400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5,800만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생기업인 이 트럼프 미디어가 적자 기업이다라는 사실은 상장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면서 왜 그렇게 주가가 폭등했을까? 나름대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연이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배경은 바로 트럼프 미디어의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초반에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아마 그 배경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뭐예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주가에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100불? 나는 그럼 101불이어도 살 거야. 그럼 102불이 되는데 또 사고 그 102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매수 공세를 펼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상장 일주일 만에 이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쳐서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마 그 매수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가가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을 때 막 팔고 나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막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정점을 찍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파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서 왜 승인을 얻어야 하나 하면은 50% 이상을 갖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6개월 이상 이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사회에서 땅땅땅 하고 승인을 해주면 6개월 전이라도 팔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서 자신의 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당장 이번 달이라도 전략 팔고 나가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량 매각하고 나가버리면 이 주가는 또 한 번 반토막 또는 그 이상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국경을 통한 이주민의 불법 입경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법 이주민 관련 범죄가 부각되면서 불법 이주민에 대한 이 미국 내 경각심이 커진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그런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미시간주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도시들을 봐라. 그 대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들의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 미국으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네 나라에서 감옥 또는 정신병원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며 또 일부는 테러리스트들이거나 마약을 파는 마약상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오염되고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67%가 줄었는데 그것은 모든 폭력 조직원들을 미국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폭력 조직은 지금 거의 없어졌고 그 나라의 감옥도 지금 텅텅 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건 100% 정확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곳 미국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겼는데 그 범죄의 이 이름은 그것은 바로 이민자 범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 남미 지역에서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냥 범죄 이름 자체는 이민자 범죄라고 했기 때문에 자칫 우리
한국인들, 뭐 아시안들,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온 평범한 미국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우리 같은 이민자들까지 다 싸잡아서 범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미국에 새로 생기는 범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민자 범죄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행보는 본인에 대한 지지층은 물론 이 민주당 진영의 일부에서도 이 국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민자 범죄다라고 해버리면 애꿎은 우리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정보 계정이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글을 강력히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이 마가 신봉자를 사칭하는 거예요. 진짜 마가 진짜가 아니라 그것을 사칭하는 중국과 연계된 상당수 가짜 계정이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글을 사정없이 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서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소위 러시아 게이트, 러시아의 그 활동 있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중국 정부가 이번에 역시 그 바이든 행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요, 중국의 한 가짜 X 계정의 경우에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본인을 시작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조롱하는 그런 글도 많이 있고요. 또 죄수복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탄주의자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거짓 비방을 활발하게 퍼나른 그런 계정도 수없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 계정은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일부 계정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국어로 친중국 성향의 포스트를 막 퍼다 날랐었지만 최근에는 이 미국인으로 위장해서 영어로 글을 퍼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재밌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짜 로켓으로 배송하는 로켓 배송. 한국에는 왜 배송을 빨리빨리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할 때 광고 슬로건으로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회사 이름 중에 하나가 뭐 로켓 배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빨리 배송합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만, 이거는 진짜 로켓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타오바오라고 있습니다. 타오바오가 이 민간 우주 기업과 연계해서 전 세계를 1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한 로켓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만 로켓 배송이 아니라 실제로 로켓을 이용해서 국제 배송을 1시간 내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오바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한 식구 같은 회사입니다. 이번 연구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가능성은 물론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로켓 배송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세계 그 배송 비즈니스에 커다란 획을 그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또 시간상의 문제지, 그게 꼭 중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사실 시간이 문제지, 이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배송을 위한 로켓의 그 앞단 부분은 대형 화물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약 1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데요. 중소형 크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그런 택배에서부터 승용차를 실을 수도 있고, 작은 사이즈는 화물차, 즉 소형 화물차까지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은 지금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오바오는 로켓 배송을 통해서 전 세계 배송을 1시간 내에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켓 배송 연구가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보면 그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사례를 참고해서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기술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 개발이 되면 이건 이론적으로 말이 되네 라는 것입니다. 2021년 6월에 일론 머스크는 해상 우주공항인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인공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주공항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선이나 로켓 같은 게 갔다가 거기 잠깐 내려서 또 거기서 또 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게 그냥 일종의 중간 기착지 같은 겁니다. 해상 우주공항인 데이모스를 건설해서 로켓 수송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밝힌 바 있습니다. 로켓과 해상 공항을 활용하면 비행기로 약 14시간 걸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뉴욕에서 베이징 간의 그 이동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건설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타오바오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타오바오의 그 로켓 배송이 짧은 시간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연구를 시도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자상거래 배송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은 물론 만일 그 문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업용 우주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상업용 우주, 로켓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연구하다가 상업용 로켓 부분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연구를 시도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로켓 배송 언젠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뭘 보낼 때 요즘은 이제 택배 같은 걸 보내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갖고 일반 동네에 있는 우체국 같은 데 가서 국제 배송으로 보내면 이거 많이 걸려요. 비싸고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한인 사회에 아주 인접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한인 사회에 가면은 이제 택배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주면은 한 2, 3일 정도면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게 2, 3일도 사실 요즘 저는 기준으로 그 정도면 빠르다. 그래도 옛날 비하면 빠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2, 3일이 아니라 지금 보내면 몇 시간 만에 뭐 1시간까지 꼭 아니더라도 오늘 안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배송 발송하는 로켓이 하루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2-3개 있다면 6시간마다 하나씩 쏘아진다면 가서 한국 근처 어디다가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또 갈 수 있고 여하튼 조금 더 기술 개발과 논리적인 개발이 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내가 뭘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무슨 옷 같은 걸 샀는데 너무 이뻐 마음에 들어.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 보내드릴까? 또는 한국에 있는 내 친구에게 하나 보내줄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 딸한테 또는 친척한테 이거 하나 보내줄까? 라고 생각될 때 바로 한인사회에 있는 택배 서비스에 가서 붙이는데 오늘 저녁에 전화가 오네요. 잘 받았어. 언제 보낸 거요? 나 조금 아까 보낸 건데? 받았어.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거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